이번 강의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립되고 어떻게 이제 유지돼 갔나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강의입니다. 지금 이 강의는 원래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냐면 꿈꾸는 조선이라고 하는 큰 제목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냥 정말 정치적 정변 과정에서 우연히 등장한 나라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모여가지고 세워진 나라이고, 또 그러한 의지들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해 나가서 한국 역사에서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어떤 국가, 사회 이런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조선,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의 그 꿈들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내용들,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꿈들을 이야기해 나가겠지만, 그 이전에 조선이란 나라가 어떤 환경 속에서 등장하게 되었나 이런 것, 그 다음에 그 주변 국가의 관계에서 볼 때 조선이란 나라가 어떻게 이해되는 것이 우리가 그 당시의 모습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일까, 이런 걸 위해서 배경 지식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지금 제 조선이란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그 중국에는 명나라라고 하는 통일 왕조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역사에서 중국의 통일 왕조하고 만났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조선 이전에도. 그런데 그 통일 왕조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기억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릴 텐데요. 중국에서 역대 통일 왕조로 등장한 나라가 이제 진나라, 한나라가 있는데, 진나라는 우리 역사하고의 직접적인 마찰은 없었던 것 같고요. 한나라가 이제 우리 역사에서 통일 왕조로서 우리와 만나게 되는 그런 중국의 왕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만났던 우리 쪽의 왕조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이죠. 우리가 이제 옛날 조선이라고 해서 고조선이라고 통칭하는 나라인데, 그 한나라하고 정면으로 군사적 충돌을 벌이고 결국 조선이 멸망하는 걸로 그 역사가 그렇게 귀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중국의 통일 왕조가 수나라, 당나라인데요. 우리는 이제 수나라를 기억할 때 고구려의 위대한 군사적 승리 이렇게 기억을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넓은 시각에서 보면 그 수나라와의 군사적 경쟁으로 국력을 소진하게 된 고구려는 그 다음 곧바로 등장하는 당나라와 다시 군사적으로 정면 충돌하게 되고 고구려의 멸망으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당나라와 만나게 되는 나머지 나라들, 신라라든지 남북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은 당에 대해 상당히 열세에 놓여 있는 그런 역사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강한 고구려의 강한 그 당과의 충돌, 그리고 전쟁을 통한 멸망,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신라나 발해 이런 나라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당한테 접근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원나라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왕조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원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까지 존재했던 인류의 왕조 중에 가장 군사적으로 강력했던 왕조이고요. 고려는 그 왕조와 40년 넘는 그 전쟁의 경험을 갖게 되고, 지금 저희가 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소멸된 걸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주 끔찍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선과 명인데요. 한국 역사에서 중국의 통일 왕조가 등장하고 전면적인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두 나라는. 그러니까 명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조선에도 통일된 왕조가 있고 지금 중국에도 통일된 왕조가 등장을 했는데, 그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서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명은 명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고 조선은 조선 나름대로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을 통해서 공존해가는 방법을 찾아낸 그런 왕조입니다. 이건 우리 역사에서 첫 경험이고요. 그 이후에 등장하는 청의 경우는 청이 중국의 패자가 되기 전에 조선과의 전쟁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과 조선 사이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 경험이 잘 계승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명이라고 하는 통일 왕조하고 관련해서
전쟁을 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조선이란 나라가 그러면 그 공존하게 되는 게 매우 쉽고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이었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조선이 명이라는 나라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도 사실은 상당히 큰 진통을 겪으면서 이루어졌던 그런 과정입니다. 그 명나라가 태조가 그 황제로서 치세했던 게 1368년에서 1398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공민왕 때부터 태조 치세까지가 명태조와 관련된 그런 시점이고요. 그 시점은 우리 정치사에서는 그 원나라 지금 쇠퇴가는 중이지만 여전히 강력한 군사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원나라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해 갈 것이냐, 아니면 신흥 강국으로 부각하고 있는 명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국가의 기본적인 관계를 찾아갈 것인가를 놓고 굉장히 갈등이 또 심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우리 마음대로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우리가 이제 명과 친하겠다라고 접근해 가지만 명태조가 고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접근해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고려나 나중에 이제 조선이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서 통치자들이 명과 친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취해 올 때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명나라에서 이제 취하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가 그 고려나 조선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영토적인 양보를 요구하기도 하고 군사적인 굴욕도 요구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또 우리가 보낸 사절이 명나라에 가서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이어나갈 때, 물론 전통시대라고 하는 거가 현대의 그 관계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 고려나 조선 입장에서 명의 이러한 태도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과의 우호적 관계를 시도해 보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는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큰 선택이 두 번 있는데요. 그게 우왕 때 있었던 요동정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성계가 위화도, 압록강에 있는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서 돌아오는데 바로 그 경험이 그 명나라와의 전쟁을 선택했는데 우리 쪽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좌절되는 그런 첫 경험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큰 전쟁을 선택하는 게 이성계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태조로서 7년째가 되면 요동을 정벌해야 되겠다라는 선택을 하고 정도전 등의 도움을 받아서 요동 정벌을 계획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태종이라고 하는 왕의 쿠데타를 통해서 결국 좌절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선택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공교롭게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쪽에서는 쿠데타가 발생을 하고 그 쿠데타의 결과 전쟁하지 않는 쪽으로, 그러니까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다시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걸 배경으로 명과의 우호적인 어떤 접근을 다시 시도하게 되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면서 그 명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쟁하는 나라가 아니라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경험들을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상호. 그 결정적인 계기가 명나라에서는 우리가 그 성조라고 지금 이제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이분은 영락제라고 해서 명나라의 정복 군주입니다. 여러분이 정화의 원정 이런 말을 들어봤을 텐데요. 그 정화가 그 인도양을 지나서 아프리카까지 원정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조라고 하는 황제는 남쪽으로 바다로도 적극적으로 그 진출하지만 북쪽으로 유목민족에 대한 강한 압박을 하고 본인 스스로도 정벌 전쟁을 하다가 전장에서 그 사망하는 그런 아주 전쟁과 아주 밀접한 황제입니다. 그 황제가 집권한 바로 그 시기가 우리나라에서는 태종이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잡은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태종이 우리나라의 태종이 왕으로 즉위한 게 1401년이고요. 성조가 쿠데타를 통해서 황제가 되는 게 1402년입니다. 그런데 둘 다 굉장히 전쟁에 능숙한 그 통치자들인데 이 두 사람은 서로 공존하겠다,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지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되고 이 둘 사이에서 이루어진 어떤 그 약속의 틀이 앞으로 명과 조선 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 조선이 건국되는 게 1392년인데 이 무렵은 사실은 동아시아 국제 질서로 볼 때는 매우 독특한 그 현상이 이제 이루어진 때입니다. 어떤 거냐면 그 명나라가 기존에 있던 유목민족이 있었던 강력한 원나라를 밀어내면서 그 이 동북아시아에 가장 강력한 군사적 또는 인구, 뭐 문화적 중심 국가로서 그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원과 명나라 사이에 있었던 아주 치열한 전쟁은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되는 게 1392년 무렵입니다. 또 마침 이 무렵에는 일본에서 그 무로마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이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은 그 이 동북아시아에서 일본 왕이다라고 하는 칭호로 등장하게 됩니다. 일본이 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치 세계에 뛰어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무렵은 일본에서도 그 정치적 긴장이 종식이 되고 그리고 국제 질서 속에 일왕의 타이틀을 가지고 뛰어드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성립되면서 정치적으로 한반도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그 대표할 수 있는 세력이 만들어진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렵이 그동안 굉장히 격렬한 전쟁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개가 됐었는데 그 전쟁이 다 종식되고 모처럼의 평화의 시기가 열리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등장을 하고 전쟁은 종식되고 각각의 정부들은 그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서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갈지에 대한 깊은 고민 또는 어떤 국가 건설의 의지 이런 것이 정말 공교로울 정도로 동북아시아 3국에서 동시에 다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경우는 이제 어떤 이제 조건에 놓이게 되냐면 그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아시아 세계는 이제 명중심의 어떤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는데 이 명나라라고 하는 건 이전과는 달리 군사적으로 유목민족에 대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개방 정책이 아닌 폐쇄 정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지역의 활발한 국제 교류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명이 가장 넓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명이 쇄국 정책을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국제 교류를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좀 차단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농업 중심으로 국가 발전을 이제 전환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 경우는 그 논농사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밭농사가 중심 지역이긴 하지만 논농사와 벼의 생산이라고 하는 걸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아시아의 그 경제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경쟁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때 성립됐던 중국의 왕조가 강남 왕조입니다. 강남 왕조라고 하는 것은 양자강 이남 지역에 성립된 왕조라는 것이고요. 양자강 이남 지역은 논농사의 중심 지역입니다. 2년에 사작도 가능하고요. 그 지역의 논농사 지역이 저희 한반도 전체 면적보다 넓습니다. 그러니까 논만 있는 그 지역이 그렇고요. 그 농사 조건도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그 농사를 하는데 힘도 별로 많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논농사 지역이 핵심으로 이루고 있는 지역의 왕조가 명나라이고 그 특히 쌀 생산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서는 게 이제 명나라입니다. 또 그 무렵에 일본은 2년 사작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토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그 남부 지역은 우리 한반도 지역보다는 논농사에서 월등하게 앞서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인구도 2배 정도 이상 많았던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이란 나라가 그 모처럼의 평화 시기를 맞으면서 새로운 국가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명나라나 일본하고 비교해 본다면 경제력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한 그런 입장에서 이제 출발점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이제 생존해 갈 수 있을 것이냐, 또는 동아시아의 이제 빛나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본다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조선이라는 나라는 앞으로 지금 말했던 명이나 또는 무로마치 막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오랜 정치적 생명을 갖고 그리고 상당히 발전된 국가의 모습을 갖추면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조선은 그냥 평범한 국가가 아니고요. 유교 국가가 됩니다. 이 유교 국가라는 말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조선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넓은 함의와 굉장히 깊은 지식이 요구되는 말입니다. 누구나 쉽게 유교 국가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이 유교 국가라고 하는 거의 성립을 통해서 한반도에 이루어져 있던 이제까지 사람들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선 조선이 이제 받아들인 이 유교라고 하는 건 신유학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리학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성리학 이념이라고 하는 걸 그냥 나의 사상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야기하는 방식대로 내가 살겠노라라고 하는 삶의 실천 원리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철돼 나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삶의 패턴만 바꾼 것이 아니라 가족제로부터 시작되는 내가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망 자체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꿔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교국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단순히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식과 사회적 관계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아주 극단적이고 새로운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조선의 경우는 농업 국가로서 굉장히 이제 입지적으로 약한 논농사에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니까요. 그리고 인구적으로도 중국에 대해서는 아마 10분의 1이 안 됐을 걸로 추정이 되고 일본보다도 일본이 우리보다 한 2배 정도 인구가 많은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는 거니까 인구나 경제력에 있어서 상당히 열세에 놓여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15, 16세기에 존재했던 조선이라는 나라는 동아시아 국가에서 인구나 경제력으로 열세에 있는 나라다라는 느낌을 중국이나 일본도 갖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강력한 어떤 국가 체제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 행정부의 힘이라고 해야 될 건데요. 중앙 집권 국가가 등장하면서 그 정부가 가졌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사회에서 이제 지위인데요. 조선은 친왕이라고 하는 등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친왕은 어떤 거냐면 명나라에 황제가 있고요. 그 황제의 자리를 계승하는 건 황태자입니다. 그런데 그 말고 황제의 아들들은 왕으로 임명이 되는데 그 황제의 아들이 아니면서 왕이 된 사람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황제의 아들이면서 왕이 된 사람들을 친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명의 기본적인 정책은 이 친왕들이 주요한 지점의 왕으로서 그 지역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는 게 명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정책입니다. 그런데 조선은 당연히 친왕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황제 국가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황제다라고 주장하는 건 결국 황제라는 양립될 수 없는 거니까 명과 전쟁을 하자 이런 선택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황태자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은 친왕이라고 하는 등급입니다. 그래서 친왕 등급을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초기 명과 조선 사이에 가장 중요한 이제 쟁점인데 아까 말씀드린 성조라고 하는 분이 정권을 잡고 우리 쪽에는 태종이 정권을 잡으면서 둘 사이에서 친왕으로서의 등급을 인정해 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과 명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비교적 안정적인 관계에 들어가고요. 조선은 유교 국가라고 하는 걸 지향해 가면서 정말 새로운 질서를 이제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 모습이 그러면 정말 위축되고 약한 모습으로 있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15세기에 이제 지도를 세계 지도를 우리가 그린 게 있는데요. 그 세계 지도에 보면 조선이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뭐 한 3분의 1보다 커 보이죠. 그리고 일본은 굉장히 작게 그려지고요. 이게 임진왜란을 겪은 뒤에 우리 지도에서 그려지는 일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조선이 생각할 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조선이라는 나라의 한 3분의 1보다 작은 나라일 거다라는 식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정확한 지도는 아니지만 이 지도 속에서 그 당시 세계에 대한 조선의 이해와 조선이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좌표를 차지하고 있느냐, 좌표의 어느 지점에 있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만 조선이 시도했던 유교 국가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조선이 상당히 의미 있는 나라로 자리 잡게 하고 조선 사람 나름대로도 상당한 자긍심을 가지고 그들 자신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이뤄 나가는 것들이 그 지속적이고 또 그리고 하나의 방향으로 개혁을 이끌어 나갔던 사람들의 노력들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이제 꿈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용어로 초점 맞춰 갖고 논의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